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범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귀경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독일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머스크까지 나서서 AfD라고 하는 구구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내정 간섭까지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 중심에 지금 메르켈 전 총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2005년부터 2021년 12월 7일까지 16년 동안 독일 총리로 4번을 재임하면서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을 제조 강국으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EU와의 관계를 위해서 연임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EU에서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메르켈 총리가 16년간 재임하면서 펼쳤던 정책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 공급망 재편성 과정에서 독일의 정치와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메르켈 총리가 정책적으로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 정책인데요. 탈원전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탈원전을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원래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련하고 유화적인 정책을 펼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해저터널, 해저가스관까지 설치하면서 러시아의 저렴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이러한 탈원전이 14년이 지난 현재 독일의 에너지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해저가스관이 폭파됐고 우크라이나 특수 병단에서 폭파한 거로 이렇게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10배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난을 겪은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에너지를 받아서 그것으로 제조업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독일에 천연가스를 팔면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또 됐고,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비중을 좀 두게 됩니다. 독일이 50%에서 한 60% 정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되죠. 그런데 재생에너지 자체가 독일의 전반적인 에너지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효율 면에서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민자 정책인데요. 시리아 내전이 있으면서 재임 기간 한 1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어요.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민자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복지 정책이 분반이 됐죠. 이민자들한테 들어간 복지 정책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420억 유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유럽 자체가 복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인권 존중 바탕에서 실시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19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됐죠. 35년이 지났는데, 35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 소득 주민과 동독 주민의 삶의 질 또는 지역 발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민자가 소독에 있는 국민들을, 동독에 있는 국민들을 일자리와 기회비용을 차지한 거 아니냐,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많이 피폐가 됐죠. 그러면서 국가를 재부흥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에 많이 시달렸죠. 미국이 마샬 플랜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많이 도와줘서 독일이 부흥하는데 초석이 됐죠. 메르켈 총리가 재임하면서 부채 한도를 헌법에 정해놨어요. GDP의 0.35% 이상은 부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유지를 해왔죠. 그러면서 이 부채로 인한 문제는 일정 부분 리스크를 해소한 건 맞습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문제라든가 코로나 대응 기금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채 한도를 헌법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연방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정의를 하려고 해도.
나라가 발전하고 평온할 때는 부채 한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위기에 닥쳤을 때 적기에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는 그러한 또 일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 천연가스를 썼고 그런 것들이 러시아가 재정이 튼튼해지고 재원이 마련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또 제공한 거 아니냐. 그리고 폴란드, 헝가리,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유발한 당사자가 아니냐. 이런 네 가지 문제로 서민의 총리에서 악녀라고 할 정도의 표현으로 재평가받는 상황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퇴임한 지 3년이 이제 넘었는데요. 그동안 슐츠 총리가 이어받아서 독일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대정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연방의회를 해산했어요. 2월 23일날 의회를 다시 구성을 하죠. 저는 지금 독일이 겪고 있는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위협 이런 것들을 16년간 독일의 총리로서 유럽을 EU를 이끌면서 독일의 부흥을 이끌었던 메르켈 총리의 정책적인 과오 또는 실수로 돌려서 모든 것을 메르켈 총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독일답지 않다. 온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패러다임이 있는 겁니다. 그 패러다임 속에서 자신이 주도한 패러다임이든 외부 환경에서 왔던 패러다임이든 그 패러다임에 적응을 잘하는 개체는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개체는 생태계에서 도태되는 거죠. 저는 메르켈 총리가 재임 기간에 나름의 패러다임과 생태계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 정책에 대한 빛과 그림자는 있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 독일이 못 살게 됐다. 정치적으로 극우화돼가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나타나는 상황이 됐다. 왜 그때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그러한 정책을 했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지금 독일 슐츠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이 누워서 침뱉는 겁니다. 어려웠던 독일을 제3위의 제조강국으로 회복을 시켜놨잖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이 그러한 경제적인 정책, 정치적인 안정을 통해서 재정이 건전화됐고 국부가 쌓여서 양질의 삶을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죠. 그거로 인해서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푸틴한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메르켈 총리 때문에 이유가 정치적인 혼란을 겪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원전을 단절하고 화석연료와 천연가스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피고 제조업을 육성을 하고 인권 차원에서의 이민자 정책 그리고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안으로 이민자 정책을 실시를 했고 2차 대전 끝난 후에 국가가 어려웠던 그 부채에 허덕였던 시절을 다시 겪지 않으려고 부채 한도를 그렇게 탄탄하게 해놓은 것들이 지금 당장 독일이 운신의 폭이 적다고 해서 메르켈 총리한테 전방위적으로 책임을 묻고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저는 전임 총리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005년부터 2021년 12월 7일까지 메르켈 총리가 아니고 다른 분이 총리가 했다면 독일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역설적으로 그거를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3년 전에 총리를 받은 내각, 슐츠 총리 내각에서 또 발빠르게 바뀐 패러다임에 적응을 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메르켈 총리가 만들어놓은 구조적인 정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공과사를 평가할 때 예의를 갖추고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메르켈 총리가 비상계엄을 발동했어요. 아니면 부패로 또는 국정농단으로 법정에 섰습니까? 여전히 그 슈퍼에 가서 일반 부부로 그렇게 신경품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왜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나라를 말아먹었다 이렇게까지 이제 독일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독일이나 우리 한국이 AI 산업에 후진국이 됐어요. 특히 독일은 디지털이 좀 늦었죠.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선두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한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신산업을 또는 미래에 대한 신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것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그것은 잘못입니다. 지도자는 과거에 문제됐던 것을 해결하고 현재의 상황을 잘 이끌어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큰 책임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잘못했어요.